저는 35년째 경찰로 일하며 수많은 사건을 봤지만 2021년 11월 14일 강원도 정선에서 일어난 그 일만큼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오후 3시경이었죠. 마을 주민 한 분이 다급하게 파출소로 뛰어왔어요. 경찰관님, 산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말하는 그분의 손에는 낡은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언뜻 봐도 오래된 것 같았죠. 가방 표면은 비와 바람에 시달려 곰팡이까지 슬어 있었어요. 어디서 발견하셨나요? 저기 뒷산 등산로 중턱에 있던 바위 틈에서요. 처음엔 그냥 지나칠 뻔했는데 뭔가 반짝이는 게 보여서 자세히 봤더니 이 가방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 가방을 조사했습니다. 안에서 나온 건 오래된 일기장 하나, 검붉은 얼룩이 묻은 손수건, 그리고 색이 바랜 사진 한 장이었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속 여성의 얼굴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바로 2주 전 실종 신고가 들어온 김순자 씨였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김순자 씨는 분명히 실종됐는데 주민분도 당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순자 씨가 산에서 실족해 떨어진 게 아니냐고 추측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김순자 씨의 물건이 이런 곳에서 발견된 걸까요? 더 이상한 건 일기장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짜는 실종 당일인 10월 30일이었는데 글씨체가 평소와 달랐어요. 떨리는 손으로 쓴 것처럼 흔들렸죠.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매일 밤 창문 너머로 그림자가 보인다. 마지막 문장이 특히 소름 끼쳤습니다.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 다음은 글씨가 흘려서 읽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김순자 씨가 무언가를 두려워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손수건의 검붉은 얼룩도 심상치 않았죠. 냄새를 맡아보니 쇠냄새가 났어요. 피냄새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고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김순자 씨를 해쳤고 이 가방은 그 증거를 숨기려던 흔적이라고 말입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소식이 퍼지자 모두들 불안해했어요. 김순자 씨가 정말 죽은 건가요? 그럼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죠? 평화롭던 산골 마을이 순식간에 의심과 공포의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무거웠죠. 35년간 경찰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이런 사건들은 보통 단순하게 끝나지 않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순자 씨의 마지막 일기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누군가 김순자 씨를 감시했다는 것, 그리고 김순자 씨가 그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순자 씨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순자 씨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웃 할머니께 여쭤보니 김순자 씨는 3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가는 분이었어요. 참 불쌍한 분이지. 자식도 서울에 있어서 자주 못 오고 혼자서 밭일도 하고 집안일도 다 하고 말이야. 하지만 김순자 씨는 의외로 활기찬 분이었다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밭에 나가서 일하고 점심 먹고 나면 꼭 산에 오르더라고. 건강관리를 정말 철저히 하는 분이었어. 김순자 씨의 일상은 아주 규칙적이었습니다. 오전 6시 기상, 7시 밭일 시작, 11시 집으로 돌아와 점심 준비, 12시 식사 후 1시간 휴식, 그리고 오후 2시면 어김없이 뒷산 등산로로 향했죠. 실종 당일인 10월 30일도 마찬가지였어요. 등산로 입구 CCTV에 오전 11시 김순자 씨가 포착됐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이었죠. 그날 아침에 김순자 씨를 봤는데 뭔가 달랐어요. 마을 슈퍼 사장님 말씀입니다. 평소엔 밝게 인사하곤 했는데 그날은 고개만 살짝 숙이고 지나가더라고요. 표정도 어두웠고요.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김순자 씨의 걸음걸이도 평소보다 빨랐어요. 마치 누군가에게서 도망치는 것처럼 보였죠. 그 이후 김순자 씨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등산로 중간중간 설치된 CCTV에도 산 정상 쪽 카메라에도 김순자 씨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처음 수색이 시작된 건 이틀 후였습니다. 김순자 씨가 밤늦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자 이웃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죠. 김순자 씨는 해지기 전엔 반드시 집에 돌아오는 분인데 수색대가 산을 뒤졌지만 처음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산 정상 부근에서 이상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낙엽더미 사이에 숨어있던 김순자 씨의 손수건, 그리고 신발 한 짝, 신발에는 진흙과 함께 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어요. 더 무서운 건 그 근처에 있던 나뭇가지들이었습니다. 인위적으로 꺾인 흔적이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치열하게 몸부림쳤던 것 같았죠.
그런데 주민들이 한 증언이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밤마다 산 쪽에서 이상한 불빛이 보였어요. 저도 봤습니다. 깜빡깜빡하면서 움직이는 불빛이었는데 손전등 같기도 하고 소리도 들렸어요. 뭔가 중얼거리는 소리 같은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증언들을 종합해보니 분명했습니다. 김순자 씨가 실종된 이후에도 누군가 밤마다 그 산을 오르내렸다는 거죠. 저는 그날 밤 직접 산으로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혼자서요. 다른 동료들에게 말하면 위험하다고 말릴게 뻔했거든요. 밤 11시경 등산로에 들어섰습니다. 손전등 하나만 들고요. 김순자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그 길을 따라 천천히 올라갔어요. 30분쯤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정말로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깜빡깜빡하면서 움직이고 있었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의 증언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 불빛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35년간 경찰로 일하면서 쌓은 직감이 저를 움직였어요. 불빛은 등산로를 벗어나 깊은 숲속으로 향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얼굴을 핥히고 발밑에 낙엽들이 바스락거렸지만 계속 따라갔죠. 10분 정도 걸었을까요? 갑자기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주변을 살펴봤어요. 그때 발견한 게 작은 오두막이었습니다. 아주 낡고 허름한 오두막이었는데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오두막 주변을 조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나무에 새겨진 이상한 기호들이었어요. 십자가 모양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교 상징도 아닌 처음 보는 기호들이었죠.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 보니 더욱 놀라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벽에는 여러 사람이 사진들이 붙어 있었고 그중 일부는 빨간 펜으로 X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작은 책상 위에 놓인 수첩이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박영희 1991년 11월 완료, 최동식 1995년 3월 완료, 김철수 2001년 8월 완료.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김순자 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료 표시는 없었어요.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소름 끼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연쇄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었어요. 수첩에 적힌 이름들을 하나하나 확인해보니 모두 지난 30년간 이 지역에서 사라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각각 다른 이유로 실종된 것으로 처리됐지만 이제 보니 모두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이형석 경사, 은퇴를 2개월 앞두고 무슨 소리입니까? 증거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30년 전 사건들을 다시 들춰낼 필요가 있겠어요?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존 수사팀은 이미 용의자를 찾아놨거든요. 마을에 사는 박 씨라는 68세 남성이었죠. 박 씨는 평소 김순자 씨와 토지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수사팀은 박 씨가 김순자 씨를 해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박 씨는 범인이 아니라고요. 제가 발견한 오두막과 수첩, 그리고 30년간의 연쇄 실종 사건들, 이건 한 개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박 씨를 조사한 결과도 제 생각과 같았습니다. 김순자 씨 실종 당일 박 씨는 다른 마을에서 열린 잔치에 참석했어요. 수십 명의 목격자가 있었죠.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박 씨 집에서는 김순자 씨와 관련된 어떤 물건도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사팀은 여전히 박 씨를 용의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가능성은 아예 고려하지 않으려 했죠. 저는 혼자서라도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은퇴까지 2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35년간 경찰로 살아오면서 느낀 건데 정의는 스스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누군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쫓아가야 하죠. 김순자 씨와 지난 30년간 사라진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두막에서 발견한 수첩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사라진 사람들이 공통점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우선 1991년에 사라진 박영희 씨부터 살펴봤습니다. 당시 기록을 뒤져보니 박영희 씨는 47세 여성으로 혼자 살던 분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사라졌는데 당시에는 가출로 처리됐습니다. 1995년에 최동식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52세 남성이었는데 역시 홀로 살았고 어느 날 흔적 없이 사라졌죠. 2001년에 김철수 씨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49세 남성, 독신, 갑작스런 실종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모두 중년층이었고 혼자 살았으며 가족이나 친척과의 연락이 뜸한 상황이었습니다.
즉 사라져도 금방 눈치채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죠.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또 다른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실종되기 전 몇 주 동안 모두 누군가에게 감시받고 있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건 김순자 씨 일기장에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옛 신문 기록을 뒤져보던 중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어요. 1989년 이 지역에 천국의 문이라는 종교 집단이 활동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 집단은 특별한 의식을 통해 신에게 제물을 바치면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당시 경찰이 수사했지만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해 흐지부지 끝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시 담당했던 경찰관을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80세가 된 김봉수 전 경위였어요. 그 사건 말인가요? 참 이상한 집단이었지. 김 전 경위는 30여 년 전 이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집단 지도자는 40대 남성이었는데 자신을 신의 대행자라고 주장했어요. 신도들에게 특별한 의식에 참여하라고 했죠. 어떤 의식이었나요? 그게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산속 깊은 곳에서 밤에 몰래 했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사람들이 그 의식 이후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김 전 경위의 말에 따르면 당시 수사팀도 종교 집단과 실종 사건의 연관성을 의심했지만 집단원들이 모두 입을 다물어서 진실을 밝혀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집단이 해체된 건 1990년이었어요. 지도자가 갑자기 사라졌거든요. 그 이후로 신도들도 뿔뿔이 흩어졌죠. 하지만 김 전 경위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알려줬습니다. 집단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일부 열성 신도들은 계속 활동을 이어갔죠. 지하로 들어간 거예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가 찾던 답이요. 오두막으로 다시 돌아가서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벽에 붙은 사진들을 다시 보니 모두 실종된 사람들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빨간 X 표시는 완료를 의미하는 것 같았어요. 오두막 뒤편을 조사하다가 더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땅에 묻혀있던 작은 상자였어요. 상자 안에는 실종된 사람들이 유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박영희 씨의 반지, 최동식 씨의 시계, 김철수 씨의 목걸이, 그리고 김순자 씨의 머리핀도 있었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이 모든 실종 사건들은 종교 집단의 의식과 관련이 있었고 3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던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계속 벌이고 있는 걸까요? 종교 집단의 실체를 더 파악하기 위해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주민들과 대화했습니다. 대부분은 입을 다물었지만 몇몇 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주셨어요. 마을 어르신 한 분이 특히 도움이 됐습니다. 젊은 경찰관, 이 얘기는 절대 다른 사람한테 하면 안 돼요. 그분은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30년 전 그 집단 얘기죠? 사실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지금도 몰래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마을 사람 중에 몇 명이 있어요. 겉으로는 평범하게 살지만 밤만 되면 산으로 올라가죠. 그분은 구체적인 이름은 말씀해주지 않았지만 힌트는 주셨어요. 마을 회관 근처에 사는 사람들 중 일부라고 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마을 회관 주변을 관찰했어요. 밤늦은 시간에 누가 집을 나서는지 지켜봤죠.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자정 무렵 한 남성이 집에서 나와 산 쪽으로 향하는 걸 봤어요. 50대로 보이는 그 남성을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남성은 제가 전에 발견했던 오두막 근처로 갔어요. 하지만 오두막에 들어가지는 않고 더 깊은 숲속으로 향했습니다. 15분 정도 걸어가니 넓은 공터가 나왔어요. 그곳에는 이미 4명의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마을 주민들로 보였죠. 저는 나무 뒤에 숨어서 그들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한 사람이 촛불을 켜고 다른 사람은 이상한 기호들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했는데 정확한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기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30분 정도 그런 의식을 한 후 그들은 흩어졌어요. 저는 그 공터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땅에는 복잡한 기호들이 그려져 있었고 가운데에는 제단 같은 돌이 놓여 있었어요. 제단 주변에는 검은 얼룩들이 있었는데 오래된 피 자국 같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제단 뒤편에서 발견한 것이었어요. 작은 무덤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표시도 없고 이름도 새겨져 있지 않은 무덤들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난 30년간 사라진 사람들이 여기 묻혀 있다는 걸요. 다제시돌이 계속 편집 챕터 5 종교 집단의 어두운 진실. 계속 다음날 아침 저는 법의학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상부에서는 여전히 미온적이었어요. 확실한 증거도 없이 무덤을 파헤칠 수는 없다. 시신이 있다는 보장도
없지 않나 답답했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우선 그 종교 집단의 현재 구성원들을 파악하는 게 급선무였어요. 며칠간 더 관찰한 결과 총 7명의 마을 주민이 그 의식에 참여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모두 30년 전부터 이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중 한 명인 50대 남성 정 씨를 먼저 접촉해보기로 했습니다. 정 씨는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평범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정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경찰관님? 정 씨는 겉으로는 태연해 보였지만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최근에 김순자 씨 실종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 게 있나요? 아니에요. 저는 김순자 씨와 별로 친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정 씨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질문을 할 때마다 시선을 피했고 손을 계속 비비작거렸어요. 그런데 정 씨, 밤에 산에 자주 가시나요? 이 질문에 정 씨의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산에요? 아니에요. 저는 밤에 집에만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봤거든요. 혹시 천국의 문이라는 집단에 대해 아시나요? 정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는 급하게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다른 의식 참여자들도 하나씩 만나봤습니다. 반응은 모두 비슷했어요. 처음엔 모른다고 하다가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 당황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일주일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7명 중 한 명인 60대 여성이 갑자기 마을을 떠난 거예요. 집도 정리하지 않고 그냥 사라졌습니다. 이웃들도 놀랐어요. 김씨 아주머니가 왜 갑자기 떠났을까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더라고요. 저는 김씨 집을 수색해봤습니다. 대부분의 짐은 그대로 있었지만 중요한 것들은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그런데 김씨 방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침대 밑에 숨겨진 작은 상자였어요. 상자 안에는 종교 집단의 교리서와 의식 절차가 적힌 종이들이 있었습니다. 신의 뜻에 따라 순수한 영혼을 바쳐야 한다. 매년 가을 신이 정한 제물을 선택하여 의식을 치러야 한다. 제물은 반드시 혼자 살며 세상과 단절된 자여야 한다. 김순자 씨가 왜 제물로 선택됐는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혼자 살고 가족과 떨어져 있고 마을에서도 비교적 외톨이였던 김순자 씨는 그들의 기준에 완벽하게 맞았거든요. 더 무서운 건 다음 제물 후보들의 명단도 있었다는 거예요. 마을의 독거노인 3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어요. 저는 상부에 모든 증거를 제출하며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이들을 체포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루어졌어요. 김순자 씨의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고 종교 집단 구성원들의 자백도 없었거든요. 그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실제 범인은 이 종교 집단과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종교 집단을 조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의식 날짜와 김순자 씨 실종일이 맞지 않았어요. 교리서에 따르면 의식은 매년 11월 첫째 주에 치러진다고 되어 있었는데 김순자 씨는 10월 30일에 실종됐거든요. 그리고 종교 집단원들을 계속 감시한 결과 그들도 김순자 씨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올해 제물은 어떻게 된 거야? 아직 의식 날짜가 안 됐는데. 그들의 대화를 엿들어보니 김순자 씨 실종에 대해 오히려 당황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김순자 씨를 실제로 해친 건 누구일까요? 저는 다시 처음부터 사건을 정리해봤습니다. 김순자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등산로 그리고 신발과 손수건이 발견된 장소를 다시 조사했어요. 현장을 자세히 살펴보던 중 놓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나뭇가지에 걸린 작은 천 조각이었어요. 김순자 씨 옷과는 다른 재질의 천이었습니다. 그 천 조각을 분석해보니 남성용 작업복 재질이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찢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봤습니다. 김순자 씨를 해친 건 종교 집단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고 우연히 그 시기가 겹쳤을 가능성 말이에요. 마을 주변을 다시 조사하던 중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마을 근처에서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40대 후반 정도 되는 남자였는데 가끔 마을에 나타나서 일거리를 찾아다니더라고요. 이름이 뭐였지? 정 씨였나? 정민호 씨였던 것 같은데. 정민호. 저는 그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어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 몇 년 전 다른 지역에서 절도 사건으로 수배된 적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민호에 대해 더 조사해보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정민호는 실제로는 47세였고 몇 년 전부터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정민호가 김순자 씨 실종 직후 마을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였어요. 그 사람 10월 말쯤 마지막으로 봤어요. 그 이후로는 못 봤거든요. 시기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정민호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니 정민호는 마을 외곽에 버려진 축사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축사를 찾아가 봤더니 정말로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었어요. 낡은 이불과 라면, 봉지들, 그리고 더러워진 작업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업복 중 하나에서 찢어진 부분을 발견했어요. 현장에서 발견한 천조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제 확신할 수 있었어요. 김순자 씨를 해친 건 종교 집단이 아니라 정민호였다고요. 하지만 정민호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정민호의 과거 행적을 더 조사해보니 패턴이 있었어요. 사건을 저지른 후에는 항상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다가 몇 달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민호는 아직 이 근처 산속 어딘가에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저는 혼자서 정민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여전히 박 씨를 용의자로 보고 있었고 종교 집단 수사도 진전이 없었거든요. 산속 곳곳을 뒤지며 정민호가 숨을 만한 곳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동굴, 버려진 오두막, 큰 바위 밑 등등. 사흘 동안 산을 뒤진 끝에 마침내 정민호의 은신처를 발견했습니다. 산 깊숙한 곳, 큰 바위들이 자연스럽게 만든 동굴 같은 공간이었어요. 처음엔 사람이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너무 조용했거든요.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생활 흔적들이 보였어요. 불을 피운 자리, 음식 찌꺼기들, 그리고 더러워진 옷가지들. 분명히 누군가 여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동굴 안쪽을 더 살펴보던 중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김순자 씨의 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김순자 씨가 실종 당일 입었던 옷들이 있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 증거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더 끔찍한 걸 발견했습니다. 동굴 구석에 얕게 파인 흙무덤이 있었어요. 김순자 씨가 그곳에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즉시 백업을 요청했어야 했지만 정민호가 돌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일단 증거부터 확보하기로 했어요. 사진을 찍고 있는데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냐? 돌아보니 40대 후반의 남성이 서 있었어요. 지저분한 작업복을 입고 수염을 기른 채로. 바로 정민호였습니다. 경찰입니다. 정민호 씨죠? 정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어? 아무도 못 보냈는데. 정민호가 돌을 던지려 하자 저는 재빨리 피했어요. 35년간 경찰 일을 하면서 몸에 밴 반사작용이었죠. 정민호 씨, 진정하세요. 김순자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모르겠어.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하지만 정민호의 당황한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여기 김순자 씨 물건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정민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의가 아니었어요. 정말 고의가 아니었다고요.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정민호의 증언에 따르면 10월 30일 오후 정민호는 평소처럼 산에서 먹을 것을 찾고 있었다고 해요. 그때 김순자 씨와 우연히 마주쳤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도둑이라고, 도망가라고. 정민호는 당황해서 김순자 씨를 말리려 했지만 김순자 씨가 계속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좀 세게 밀쳤는데 할머니가 바위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김순자 씨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정민호는 공포에 질려 시신을 이곳까지 옮겨와 묻었다고 했습니다.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고의든 아니든 사람을 죽인 건 사실이었죠. 저는 정민호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동굴에서 발견한 모든 증거들을 수집했어요. 김순자 씨의 시신도 정민호가 말한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머리 외상으로 인한 즉사였어요. 정민호의 증언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정민호 체포 소식이 퍼지자 종교 집단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그들의 의식터로 향했어요. 늦으면 중요한 증거들을 잃을 수도 있었거든요. 의식터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 명이 와 있었어요. 재단 주변의 물건들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거기 서세요. 경찰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중 한 명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종교 집단의 실체도 드러났어요. 비록 김순자 씨 사건과는 직접 관련이 없었지만 지난 30년간 벌인 다른 범죄들에 대해서는 처벌받아야 했습니다. 정민호는 재판에서 모든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김순자 씨를 고의로 죽인 건 아니지만 시신을 은폐하고 도주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죄가 있었어요. 최종 판결은 과실치사와 시신 은폐 등으로 징역 12년이었습니다. 무기징역은 아니었지만 정민호의 나이를 고려하면 사실상 그와 비슷했죠. 종교 집단 핵심 인물들도 재판을 받았어요. 지난 30년간의 실종 사건들에 대한 증거들이 속속 발견됐거든요. 의식터 지하에서 실제로 여러 구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모두 수첩에 기록된 사람들이었어요.
DNA 검사 결과 박영희 씨, 최동식 씨, 김철수 씨 등 30년간 사라진 사람들이 맞았습니다. 종교 집단 지도자였던 65세 남성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나머지 집단원들도 각각 15년에서 20년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자 마을에도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30년간 누군가를 두려워하며 살아야 했던 주민들이 이제야 안심할 수 있게 됐어요. 김순자 씨의 장례식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비록 혼자 살았지만 김순자 씨를 기억하고 애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게 위안이 됐어요. 저는 사건 종료 후 예정대로 은퇴했습니다. 35년간의 경찰 생활을 김순자 씨 사건으로 마무리하게 된 거죠. 마지막 출근 날 책상을 정리하다가 그 수첩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30년간 사라진 사람들의 명단이 적힌 그 수첩이요.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름들이 더 있었던 거예요. 이주연 -1987년 8월, 박성호 -1993년 12월, 최영미 -1998년 6월. 이들은 종교 집단이 활동하기 전부터 사라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들의 실종은 또 다른 사건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후임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해보세요.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일 수도 있어요. 후임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서 회의적인 기색을 읽을 수 있었어요. 오래된 사건에 대한 수사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 눈빛이었죠. 은퇴 후 집에서 이 사건을 정리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우연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 과정에서 30년간 숨겨져 있던 더 큰 악이 드러났어요. 만약 김순자 씨 사건이 없었다면 종교 집단의 범죄는 계속 이어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김순자 씨의 죽음이 더 큰 비극을 막은 셈이 됐죠.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수첩에 적힌 다른 이름들,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 말이에요. 정의는 때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고 모든 범인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김순자 씨 같은 분들이 헛되이 돌아가시지 않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해결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35년간 경찰로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정의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죠. 김순자 씨,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을 해친 사람도, 당신을 이용하려던 사람들도 모두 처벌받았으니까요.